지금도 오히려 포스콜린스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전반적인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근데 포스콜린스 최근에 뭘 하고 있냐고 자꾸 투자 늘리고 있고. 네, 이렇기 때문에 네, 저는 김선영의 이클래스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환경도 나가고 있고 SBS도 나가고 있고 뭐 중간중간에 이제 시간을 좀 이용해서 저의 오랜 투자 경력에 대한 어떤 노하우 이런 걸 좀 알려드리고 있는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뭐 불리한 건 없어요.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냥 IRA가 뭐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고 2차 전지 쪽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 쪽으로 얼마나 지원이 되고 얼마나 이제 우리가 일하기 좀 편한 상황이 좀 되냐 그쪽으로 좀 많이 이제 우리가 시선을 좀 모았었는데 일단 나쁘진 않아요. 이 평가도 여러 개 좀 많이 갈리긴 하는 부분인데 좀 나쁘진 않은 분위기고 그 지금 제가 봤을 때 2차 전지 섹터는 조정을 또 줄 만큼 좀 줬거든요. 조정을 줄 만큼 줬다고 생각되고 있고 여기서 좀 돌아서는 게 문제인데 뭔가 돌아서는 한 방이 좀 많이 부족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원래 이제 주식이나 이쪽 시장 돌아서는 건 진짜 기세기 때문에 뭐 반도체도 아시겠지만 그냥 한 방에 돌아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도 그 시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서 좀 투자를 지금 계속은 좀 늘려가는 시점이 지금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보면은 그 우리가 이제 그쪽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기업들이 어떻게 지금 그 상황을 하고 이제 이겨내가고 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관련 기업들은 투자를 많이 합니다. 뭐 투자를 뭐 지연시키는 거는 그냥 전략적으로 지연시킬 뿐이지 이거는 경쟁에서 안 되겠네 이렇게 하는 기업은 사실 지금 없거든요. 워낙 전기차 시장 자체가 지금 테슬라랑 중국 기업이랑 싸우면서 그 싸움이 길어지면서 이제 배터리를 만들어도 그걸 가져가지 않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잠깐 딜레이를 시키는 거지. 아, 이 업종 끝나가지고 이거 접자 이런 분위기 사실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업종에 대한 거는 문제는 전혀 없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많이 빠져있는 주가 같은 경우는 지금 조정이 저는 거의 끝났다 보거든요. 솔직히 여기서 다시 더 내려갈 만한 이슈는 없어요. 이미 치킨 게임도 벌어질 만큼 벌어졌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좀 돌아서는 그런 분위기가 좀 나올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테슬라를 위주로 많이 생각을 하죠. 테슬라 인도량이나 판매량 이런 걸 좀 보면서 생각하고 중국 건 오히려 별로 안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중국 건 아무리 많이 팔아도 자기 내수에 파는 게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스스로 또 입으로 또 얘기했었죠. 지난번에 막 중국을 푸시하니까 야 우리는 쟤네들보다 수출량도 안 많은데 왜 그러냐. 그래서 이제 별로 수출을 많이 못하는구나라는 것 같아 중국 정부가 직접 입으로 얘기를 해버렸던 상황이 있었는데 일단은 그렇게 치면은 우선은 이제 테슬라 제일 좋은 거는 테슬라와 이제 중국 기업들 간의 어떤 치킨 게임이 좀 끝나주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게 제일 좋은데 그거는 사실은 진짜 어렵죠. 왜냐하면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보조금으로 버티고 있고 만약 보조금 안 주면 제가 봤을 때 중국에 있는 전기차 기업 중에 90% 망합니다. 그렇게 뭐 보조금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뭐 사실 테슬라는 그냥 자유 시장 경제에 맡겨두고 있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지금 살짝 이제 세금을 때리죠. 그래서 어제 나온 얘기가 보니까 최근에 나온 얘기가 보니까 처음에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산 이제 전기차에 100% 관세를 하겠다. 관세를 100%를 물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트럼프도 딱 100%를 물리겠다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미국의 의회에서 아니 125% 매길 건데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125%를 누가 얘기했냐면 민주당의 하원 의원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두 개를. 근데 그 두 개 법안 이름도 되게 웃겨요. 그러니까 뭐 중국으로부터 뭐 탈피하기면 뭐 배터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짰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요거는 분명히 이거는 정치적인 의도가 좀 굉장히 강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던 게 결국은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은 이제 러스트벨트 지역에 투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러스트벨트 지역은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 관련 이제 기업 지역이 되게 많죠. 지역이죠. 자동차 관련 산업이 발달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 쪽에서 뭔가 표를 얻으려고 하면은 그 지역 분들한테 어필해야 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바이든이 100% 관세 얘기했는데 트럼프가 100% 관세를 얘기했다. 결국은 둘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의회를 통해서 우리는 125% 하겠다. 오히려 트럼프보다 좀 더 이제 세게 중국 쪽에 이제 전기차에 세금을 내겠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면서 하여튼 되게 좀 뭔가 좀 유치한데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말이 달라지죠. 그때부터는 이제 중국 전기차가 진짜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
중국산 전기차가 미국으로 들어가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엄청나게 많은 양에 들어가진 않고 있는데 그나마 그렇게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관세를 매기겠다는 거는 만일 중국 전기차가 미국의 판매량 자체가 굉장히 높았어. 엄청난 양을 판매하고 있어. 그런 상황에서 100% 관세를 100%든 125% 관세를 때려버리게 되면은 그건 진짜 휘청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수출이 생각보다 많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세를 100% 하겠다, 125% 하겠다라는 과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사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미국이 그렇게 관세를 매기기 시작하면은 문제는 이제 유럽이든지 이런 데서 다 따라가겠죠. 유럽도 지금 이제 같이 미국이랑 함께 중국 전기차 시장에 푸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100% 125% 하면은 유럽도 이제 좀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유럽에는 조금 판매를 해요. 중국차들이.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이제 아무래도 중국 전기차 입장에서는 좀 이제 프레스가 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일단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중국은 보조금으로 버티고 있고 그리고 미국 전기차 기업은 미국 의회에서 이런 이제 세금으로 때리고 있고 하기 때문에 치킨 게임도 거의 중후반을 넘었다라고 봐요. 근데 요 치킨 게임이 끝나게 되면은 그 순간 테슬라는 이제 자기들이 판매하는 이 자동차 가격을 올릴 겁니다. 지금은 낮추면서 서로 이제 치킨 게임이잖아요. 올릴 겁니다. 그 올리는 즉시 아 이거 뭔가 끝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실 테슬라가 그렇게 돌아서게 되면은 이제 전기차 시장이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할 수 있게 하겠죠. 근데 너무 테슬라만 보는 것보다는 이제 테슬라도 같이 보면서 나머지 전기차 관련 배터리 관련 기업들 뭐 셀이든 어쨌든 모듈이든지 간에 그런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을 위해서 얼마나 싸우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이게 결국은 배터리 기업들도 시장 점유율 싸움이잖아요. 근데 그 시장이 되게 좋을 때는 점유율 싸움이 안 돼요. 좋을 때는. 정말 안 좋을 때 돈을 엄청 부어서 가져와야 되거든요. 치킨 게임의 기본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반도체 계속 생산하면서 D램 가격 떨어지면서 너무 힘드니까 막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든 그쪽에서 이제 생산 중단하겠다, 감산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부터 이제 D램 가격을 컨트롤하려고 했는데 삼성전자가 감산을 안 하니까 계속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삼성전자가 말로만 이제 생산 중단할게, 생산 좀 줄이자 이 얘기 한번 딱 하면서 D램이 탁 튀었어요. 근데 그때 나중에 보니까 이제 시장 점유율이 삼성전자만 올랐고 나머지 다 떨어졌더라고요. 시장 점유율 1위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긴 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그 치킨 게임이 끝나게 되면은 테슬라가 가격을 올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때가 좀 대놓고 아마 눈에 보이는 그런 전기차 이 관련 기업 시장의 턴어라운드 시점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포스코홀딩스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지겨우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지겹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말씀드렸거든요. 한 1, 2년 전에 이스차 한전지 되게 좋을 때 그때 정말 지겹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때 사실 리플 분위기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컨셉을 좀 드렸었죠. SK하이닉스는 난 반도체만 투자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SK하이닉스 매수하시고 나는 반도체도 좋지만 사업의 포트폴리오가 좀 다양한 기업이 좋은 것 같아. 그럼 삼성전자 투자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2차전지주들 막 에코프로 막 올라갈 때도 너무 그거 몰빵하지 마시고 여기서 좀 매수를 조금씩 하세요. 그거 수익 나면 조금씩 실현하셔 가지고 이것도 사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가 되게 좀 리플로 많이 혼났는데 제 의견은 똑같습니다. 지금도 오히려 포스코홀딩스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전반적인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근데 포스코홀딩스 최근에 뭘 하고 있냐 보자고요. 최근에 투자 늘리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는 지겹다 하더라도 그리고 덩치가 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좀 이겨내는 시점이고 포스코홀딩스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예 올 연말 보고 투자하시라. 네, 그게 마음 편하다는 말씀드리고 에코프로 관련 기업들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봅니다. 원래 전 잘했던 놈이 잘할 거라 보고 있는데 물론 에코프로 내에서는 대장주가 좀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에 보니까 저는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공매도가 지금 중지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매도 중지되기 바로 전에 각 기업별로의 공매도량 그리고 최근에는 공매도가 좀 줄고 있는 상황이니까 청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 기간 사이에 어떤 기업이 청산이 제일 많이 이루어졌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찾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불과 2, 3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일 많이 줄어든 게 에코프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론 이거 바뀔 수도 있어요. 그 사이에 뭐 BM이 더 청산 많이 돼서 더 떨어질 수도 있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에코프로 그룹 내에서는 대장이 좀 바뀔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에코프로 그룹 관련 기업들은 좀 가지고 계신 게 좋다. 근데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그 물량이 좀 풀릴 거예요.
신규 상장하고 나서 아마 물량 풀릴 시기가 좀 거의 다 됐기 때문에 그건 조금 조심하셔가지고 이제 투자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원래 잘했던 놈이 잘할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인터배터리 갔을 때 삼성 SDI, 그 전고체 배터리 들고 나왔었던 삼성 SDI, 과연 삼성 SDI가 얘기한 대로의 어떤 양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 이게 사실 처음 나오면 비쌀 거예요. 비쌀 수밖에 없어요. 어떤 재화, 우리 예전에 386, 486 컴퓨터 진짜 얼마나 비쌌습니까? 막 400만 원, 500만 원씩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 400만 원, 500만 원이면 정말 우리는 거의 슈퍼컴퓨터를 살 수 있잖아요. 지금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고체도 결국 나오면 초반엔 비쌀 거예요. 근데 이제 하게 되면은 쭉 많은 기업들이 하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가 나오겠죠. 물론 또 양산이 되고 나서 그 이유가 문제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보되 삼성 SDI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물론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여러분들께 매수하라고 말씀은 안 드릴 겁니다. 제가 이 물적 분야 기업에 대해서는 정말 극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기업이긴 하지만 좋은 직원들, 엘리트 직원이 많긴 하지만 이건 좀 상징적인 의미로 LG 에너지 솔루션을 매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라인들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보면 모든 재화의 이게 전기차 원재료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재화의 가격이라는 것 자체가 PPT 말씀하신 대로 수요 공급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긴 해요. 그래서 나중에 어느 정도 다시 전기차의 배터리에 대한 어떤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원재료에 대한 어떤 수요도 증가하니까 가격이 좀 올라가긴 하겠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리튬 가격이 반등하는 거 이런 것도 많이 지켜보잖아요. 근데 저는 딴 건 모르겠고 바닥은 잡았다라고 봐요. 관련 이제 들어가는 원광물에 대한 어떤 바닥은 좀 잡았다라고 보고 있는 주인데, 여기서 뭔가 확 치고 올라오지 못하는 이유는 명확하죠. 이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아직 명확하게 확 치고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조만간 아마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뭐 지난번에 한번 나와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사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발생하면서 이제 원자재 가격이 다 튀어버리면서 배터리 가격이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팔리긴 했었죠. 한 2, 3년 정도. 근데 이제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가격에서 이제 다시 원자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생하기 전 정도 자리까지 지금 뭐 양극재든 음극재든 가격이 그때까지 떨어져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균형 가격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라 봅니다. 사실 보면 2차전지라는 게 반도체만큼 오래되진 않았잖아요. 물론 뭐 예전에 LFP도 뭐 2010년 초반 뭐 그때부터 있긴 있었는데, 우리가 이 테마 투자로서 받아들이는 이 2차전지 전기차가 사실 몇 년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핫한 테마가 한번 핫했다가 불필요한 거품들을 좀 없애고 이제 적정 균형 가격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투자의 매력도 뭐 지금 정도면은 2차 웨이브를 좀 노리면서 투자하는 것도 괜찮다 보고 있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이제 생산 캐파 늘리는 기업을 봐야죠. 생산에 대한 어떤 캐파를 늘리는 기업 봐야 되는데, 에코프로 그룹이나 포스코 그룹 다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요거에 대해서 좀 유난히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개 기업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히려 이럴 때 생산에 대한 걸 좀 더 줄이거나 뭐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이제 늘리거나 아니면 이제 늘릴 수 있는 차후의 방안을 노린다거나 이런 기업들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 지금 적어받아 봅니다. 이게 저 지난번에 자료를 한번 봤더니 25년도쯤 되면은 그 원자재 가격들이, 배터리 가격이 균형 가격을 찾아가는 시점이 되더라고요. 25년, 6년 쭉 찾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어차피 그렇게 봤을 때 올해 연말 정도면은 이제 분위기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 하반기면은. 그래서 지금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대신에 한번 확 사놓고 기다려야지. 이것도 사실 스타일 따라 다르긴 해요. 뭐 나는 확 사놓고 안 봐, 중간에 흔들려도 안 봐, 이런 분들 해도 되지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할로 조금씩 지금 계속 매달 뭐 적금같이 모아가셔도 되고, 그래서 몇 개 업종을 조금씩 모아가시는 전략팀도 괜찮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생하면서 이제 너무 비쌌어요. 사실은 양극재도 비쌌고 배터리도 비쌌거든요. 그러니까 비싸게 파니까 당연히 매출의 숫자가 많이 찍히게 되겠죠. 근데 지금은 쭉 떨어지니까 당연히 매출 숫자가 낮아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결국 그 정도까지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라든지 아니면은 양극재 관련 기업들, 2000년 관련 기업들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발생했었던 2021, 22, 23 딱 그때 있잖아요. 그때 매출 안 나옵니다. 이제 나중에는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가격은 떨어지지만 수요가 더 증가하면서 판매량이 확 늘게 되면 그걸 더 올라갈 수 있는데, 배터리 하나당 가격을 봤을 때는 그때 그 비싼 가격에 판매가 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가격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컴퓨터 말씀드렸지만, 컴퓨터도 처음에 386, 486 때도 400만 원, 500만 원 했지만 지금 컴퓨터 100만 원대 초반이면 되게 좋은 거 사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배터리 가격도 똑같아 봅니다. 비쌌을 때 이제에서 안정적인 가격을
대를 찾아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쭉 내려올 때 쭉 내려가지 않고 살짝 반등했다가 내려갔다 반등했다가 내려갔다라고 하면서 결국 균형 가격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진폭을 줄이면서 이제 찾아가는 거죠. 저는 그런 과정이라 보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진짜 수출이 느는 기업들 위주로 좀 잘 봐야죠. 그 기업들은 어쨌든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라든지 아니면 생산이라든지 이런 신뢰도 자체를 인정을 받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기업들 위주로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일단 테슬라는 아직까지는 주가가 돌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해요. 이게 확실히 이제 이 참 그 기세가 진짜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게 테슬라는 아직까지는 뭔가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테슬라는 지금까지 보면 마냥 전기차 기업으로만 봐서 이제 밸류를 책정한 건 아니었거든요. 관련된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최근에 봤을 때는 그 전기차 뭐 인도량이 어떻다 저떻다 뭐 이런 얘기도 사실 좀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일단 테슬라를 봤을 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좀 기세적인 부분, 이제 전기차에 대한 아직 어차피 시장을 이제 거의 뭐 대표하는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분위기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걸 테슬라로부터 좀 알 수 있고, 이 보면 테슬라가 주가가 올라갈 때 보면요, 이제 물론 이제 실적이 잘 찍혀서 올라가는 것도 있긴 있지만 기대감 가지고 올라가는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얼마 전에도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면서 FSD를 중국에 이제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부터 주가가 좀 빵 뛰었었잖아요. 근데 FSD가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고 FSD가 사기다라는 얘기가 또 미국에서 나오고 있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또 뭐야 중국에 판다더니 사기라고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좀 지금 벙 쪄버린 느낌? 그래서 지금 테슬라한테 제일 필요한 거는 좀 보여주는 뭔가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완전 자율주행을 많이들 포기했잖아요. 애플도 애플카를 좀 잠깐 딜레이, 애플이 애플카를 포기했다 생각 안 합니다. 딜레이 시켰다. 도대체 누가 이걸 갖다 접었다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직원들 잠깐 배치하는 거는 그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오히려 좀 딜레이 시킨 거라 보고 있는데, 완전 자율주행에 대해서 레벨을 계속 낮췄죠, 애플로. 그래서 이제 저는 완전 자율주행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부분, 그리고 테슬라도 결국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갑자기 뭐 중간에 로봇차를 만들겠다, 로봇택시를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 테슬라에게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을 뭔가 설득할 만한 그런 이슈가 없는 게 테슬라의 좀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일단 그 얘기도 한이 많이 얘기가 나오다가 뭐 일론 머스크 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한다라고 하니까 뭐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저가형 모델을 만드는 것도 결국은 이제 중국 시장이 워낙 저가로 가니까 그 저가 시장 자체도 이제 중국한테 뺏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쪽에 이제 진입을 하는 건데, 사실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 1,000만 원짜리 이게 말이에요, 솔직히. 자동차가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말입니까, 솔직히. 정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라 생각하는데, 전기차가 특히나 일반 내연기관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모델 2를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많은 양을 판매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좀 더 비싼 모델 3, X, S 더 좋은 차들이 많고, 더 좋은 차에 더 많은 옵션이 들어가는 건 일반 상식으로 당연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일단 모델 2에 대한 얘기는 뭐 일론 머스크가 뭐 언제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뭐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어가지고, 그래도 시장의 어떤 그 투자자의 어떤 분위기를 돌리기에는 나쁘지 않은 주제이긴 했었죠. 근데 그것도 나와봐야 하는 부분이어가지고 아직까지 좀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중립견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 시스템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기능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또 이게 참 모든 걸 법원에서 판단하는 게 참 재밌긴 하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테슬라를 실제로 타보는 그런 분들, 이제 저는 사실 테슬라를 전 테슬라가 없지만 얘기를 들었을 때는 자율주행 그 레벨도 뭐 어느 정도 완전 그냥 손 놓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나쁘지 않다는 평이 되게 많긴 해요. 근데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려면은 사실 데이터베이스가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결국 이제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라 보고 있어요. 그런 의미로 완전 자율주행 차가 나왔을 때 제일 빨리 이제 뭔가 적용시킬 수 있는 건 테슬라겠죠. 왜냐면 테슬라는 그동안 그 수많은 자동차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이제 돌아다니게 만들고 전 세계 모든 도로의 데이터베이스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아마 제가 봤을 때 제일 빠를 수밖에 없을 거라 봐요.
뭐 진짜 일론 머스크가 막 정신이 나가가지고 그 모든 데이터를 갖다가 어떤 기업에 팔아버리고 테슬라 확 접어버리고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저는 오히려 시간이 좀 해결해줄 문제라고 봐가지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어떤 하나의 기술도 대중화되고 모든 사람이 알아주기 전까지는 사기라고 보는 게 되게 많아요 사실은. 저도 처음에 비트코인이 나왔을 때 저는 비트코인을 사기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다른 가상화폐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인정을 아직도 사실 저는 별로 안 좋아하긴 합니다. 안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서 저는 처음에 사기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ETF도 만들고 그걸 갖다가 좀 살짝 이제 이제 수면 위로 올려놨기 때문에 지금 사기라기보다는 뭐 새로운 하나의 투자처 우리가 뭐 주식할 때도 정말 잡주하잖아요. 동전주식 하잖아요. 거의 그런 느낌으로 하나의 투자 가능처 이렇게만 좀 보고 있는 시선을 좀 바꾸긴 했는데 결국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보더라도 이제 FSD라는 기술이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기술이 세상에 없는 기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게 확 올라와서 어느 정도 이제 이용이 되고 많은 사람이 이용할 때까지는 인정을 받을 때까지는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세상에 없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없는 걸 봤을 때 그냥 사기다. 말이 안 된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과정이라 보고 있어가지고 뭐 사기다 이러면서 막 뭐 디테일하게 뭐 여러 가지 뭐 시스템 어떻고 뭐 기능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건 좀 핑계를 봐요, 솔직히. 뭐 털어가지고 먼지 안 나온 사람 어떻겠습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금 이제 이 치킨 게임이 테슬라가 건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중국이 걸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치킨 게임을 거는 거는 원래 1등이 걸어요. 2등이 걸지 않아요. 이 시장을 따라가는 애들이 걸지를 않아요. 원래 1등이 거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시장 점유율을 더 가져오기 위해서. 근데 너무 중국이 가격을 후려치면서 속된 편으로 정말 후려치면서 싸게 나오니까 강하게 나오니까 중국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이 전기차 시장 1위가 삼성전자 반도체처럼 이제 1위가 이제 테슬라기 때문에 테슬라가 거기다 이제 대응해주고 뭐 그래 이렇게 가는 것 자체가 이제 치킨 게임 시작이었고 그걸 일론 머스크가 실제로 직접 얘기했었잖아요. 당분간 이제 우리는 시장 점유율을 위해서 마진율을 포기하겠다라고 몇 년 전에 얘기를 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 온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테슬라가 결국은 또 이 승자가 될 거라 봐요. 지금 세금 때리는 문제까지도 있기도 하고 글로벌 시장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거의 그러니까 이건 제가 있는 소설 살짝 섞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면 중국의 전기차는 되게 많은 퍼센티지가 중국에 팔립니다. 물론 미국에도 팔려요. 그리고 유럽에도 팔리는데 미국보다는 유럽에서 사실 좀 많이 팔리긴 하죠. 유럽에도 뭐 저희 노르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팔리긴 합니다. 뭐 배터리 바꾸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건 괜찮긴 하더라고요. 그 중국 기업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비아디 같은 전기차 버스 우리나라 막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자꾸 예전 태양광 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태양광 때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이 태양광을 화학 하다가 중국이 저가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지금 보면 태양광은 다 중국이 먹었어요. 근데 그때 중국이 먹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미정부가 딱히 반응을 안 했어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뭔가 이제 진짜 지금처럼 수출 제한도 걸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반응을 안 하면서 중국이 저가로 후려치니까 중국이 딱 그 시장을 먹어버린 거거든요. 근데 미국은 지금 이 전기차에 대해서 그렇게 못하는 거죠. 시장 방어하고 이제 세금 매기고 이렇게 하고 자기 미국의 우방 국가들한테 우리나라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다 해서 야 이건 시장 경제를 좀 망가뜨리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태양광 때랑 지금 좀 다르게 좀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어가지고 지금은 좀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비중이 많지 않으시다라고 하면은 저는 매달 조금씩 모으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봐요. 단가 떨구는 것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여기서 뭐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겠지만 내려가는 이제 다운사이드 폭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테슬라나 애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이 M7에서 좀 많이 밀려났었던 기업들 두 개였잖아요. 결국은 이제 밀려나고 안 밀려나고의 그 차이가 뭐냐면은 AI였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뭐 애플은 이제 AI를 슬슬 넣기 시작하죠. 그리고 우리가 테슬라를 봤을 때 로봇 택시를 간다 했을 때 AI 하면 로봇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도 이제 AI 관련 기업으로 못 넣어서 안 넣는 건 아니에요. 넣으려면 어떻게든 넣을 수 있고 지금도 이제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도 좀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다라고 좀 보고 있긴 하지만 일단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밀렸을 때 비중이 크지 않으시더라고 하면은 근데 저는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 해도 전체 투자 자금 대비해서 30% 이상 투자하는 건 아니라 봐요. 그래서 이제 비중이 10% 혹은 10% 이하시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계속 매수하셔가지고 단가를 떨구는 투자 괜찮다라고 봅니다. 물론
하필 그거 해야 되는 상황에 지금 환율 상황이 좀 애매하긴 해요. 환율 상황이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저는 이제 테슬라 쪽의 추가 매수는 지금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비중이 너무 크면 안 하는 게 맞죠. 현기차요. 현기차는 보통 이제 테슬라랑 현기차랑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이게 직접적인 비교가 안 되는 기업이라 생각해요. 둘은 삼성이랑 SK하이닉스 똑같아요. 컨셉만 보면. 왜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SK하이닉스는 반도체만 하는 기업. 하지만 삼성전자는 휴대폰도 팔고 컴퓨터도 팔고 반도체도 팔고 청소기도 팔고 매출의 포트폴리오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테슬라랑 현기차를 봤을 때 테슬라는 전기차만 하죠. 근데 현대기아차는 내연기관 하죠, 전기차 하죠, 하이브리드 하죠, 수소 하죠.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이 다 있어요. 전기차 하나만 하면은 전기차 이 시장이 몰빵이 되면 정말 세게 치고 올라가는데 대신에 전기차 말고 다른 게 핫하면 얘는 못 갑니다. 근데 얘는 전기차가 올라갈 때도 따라 올라가고 내연기관 갈 때도 따라 올라가고 뭐 수소 뜰 때도 따라가고 그리고 뭐 이제 이 하이브리드 갈 때도 따라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기차가 좀 부진하면은 나머지 하이브리드나 내연기관 차에서 이제 더 판매량이 늘고 하면서 대체 느낌이니까 거의 전기차의 대체는 이제 내연기관이잖아요. 대체 느낌이니까 서로 매출이 이제 이게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각자 이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달리 투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뭐 전 테슬라가 좋아요. 전 테슬라보다 현기차가 낫죠. 굳이 이런 논쟁은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어떤 기업이 더 좋아요. 난 이 기업이 더 좋아. 근데 어떤 사람이 난 A 기업이 더 좋아. 쟨 B 기업이 더 좋아. 그랬을 때 굳이 내가 저 사람을 이겨 먹으려고 막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왜? 각자 투자 스타일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면서 그냥 넌 그거 해, 난 이거 해.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어트란티스, 뭐 전반적으로 GM, 뭐 이런 기업들. 일단 그런 기업들도 지금 보면은 아직까지는 이게 문제가 어떤 사람은 문제라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당연한 수순이라 생각하는데 전기차의 전환 속도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GM이나 아틀란티스가 다 사실 본사가 이제 이 러스트벨트 지역에 다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번에 트럼프나 바이든이 그 지역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일단 바이든이 전기차로의 전환 속도를 좀 이제 조절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수백 년 동안 내연기관 했던 지역인데 그 지역 가가지고 뭐 불과 한 4, 5년 만에 다 전기차 바꾸고 그러면은 그 기업 다 본 기업도 있지만 1, 2차 벤더들 다 망하거든요. 사실 전기차랑 내연기관은 이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 좀 그런 갭을 좀 두고 좀 시간을 좀 두고 보자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상황이어가지고 일단은 지금은 전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환 속도가 뭐 누가 봤을 땐 좀 빠르진 않다라고 좀 볼 수 있긴 볼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딱 가져갈 만한 그런 상황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재밌죠.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일부 그러니까 그 IRA 법안이라는 것 자체가 조건만 이제 맞춰지게 되면은 받아요 보조금을. 근데 저는 요즘에 보조금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보조금이 뭐 주어지면은 판매가 늘고 보조금이 안 주어지면 판매가 줄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보조금도 거의 끝물에 갔다 봐요. 25년 정도쯤 되면은 보조금 없이도 이제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거의 똑같아진다라는 분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조금이라는 걸 우리가 봤을 때 어떤 정부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늘리고 더 성장을 시키고 싶었던 산업이 초반에 많은 돈이 필요하니까 보조금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산업이 어느 정도 이제 성숙기로 들어가는 상황에서는 보조금을 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 차별이거든요. 전기차 쪽에 이제 성장시키고 싶어서 환경을 위해서 전기차를 성장시키고 싶어서 전기차에다 막 보조금을 부어요. 보조금을 부으면은 이제 성장은 하겠죠. 그러면 이제 반대쪽에 내연기관 차들은 왜 우리는 안 줘?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 보조금을 주는 이유가 지금은 차값이 되게 비싸잖아요. 근데 이게 비쌀 수밖에 없는 이유가 들어가는 이 배터리 비용이 너무 높았잖아요. 근데 이제 배터리도 저는 그래서 규모의 경제가 곧 올 거라 봅니다. 지금은 이제 생산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높기 때문에 전기차가 비싼 건데 나중에는 배터리 가격이 더 떨어질 거예요. 쭉 떨어지는 대신에 떨어지지만 생산이 더 확 증가하면서 전체 매출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로 갈 거라 보고 있어서 그때쯤이 되게 되면은 오히려 저는 이제 이 밸런스도 좀 맞춰질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 시점이 2025년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그런 분석 결과가 있어가지고 저는 오히려 전기차 쪽은 이제 그런 규모의 경제 쪽 배터리 가격도 하향 안정화되는 그런 시점이 좀 와야 된다라고 좀 보고는 있긴 합니다.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재미가 없죠. 지금 사실 되게 재미가 없는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전기차 관련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이런 시점에 사실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반도체를 봐도 사실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항상 우리가 뒤돌아서 생각하면은 그때 진짜 아깝다. 뭐 어떤 분은 야 코로나 때 진짜 그렇게 확 급락시켰을 때 코로나가 사실 길어봐야 얼마나 길겠냐 공포감 극대화됐을 때 그때 진짜 밀린 종목 샀으면 다 수익일 텐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지만 막상 그분을 그때 갖다 놓으면 매수 못해요. 뭐 2008년도 금융위기도 마찬가지고 IMF 때도 마찬가지고 뭐 지난번 반도체 이 치킨 게임 때도 마찬가지고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못했었던 그런 마인드를 좀 컨트롤 해가지고 좀 이제 이 산업 자체가 지금 정말 죽일라는 산업인지 끝나는 산업인지를 본 다음에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외부적인 어떤 이런 이슈들이 있어서 주가가 못 가고 눌렸을 때 오히려 지금은 매수의 기회를 삼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은 반도체도 괜찮고 그리고 전기차도 괜찮고 하여튼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앞으로 몇 개의 이 업종들이 같이 올라갈 거라 봐요. 그래야 돼요. 그리고 한 업종이 올라가잖아요. 한 업종이 이끄는 시장이면 걔만 올라가면 지수가 올라가는데 걔가 떨어지면 지수가 꺾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바통을 받아야 되고 그 업종은 반도체, 2차전지 그리고 전 디스플레이 쪽도 괜찮을 거라 보고 있고 조선이나 이쪽 라인도 괜찮을 거라 보고 있어가지고 이런 업종들 쪽으로 밸런스를 맞춰서 투자하시는 게 제일 좋다 봅니다. 주식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상대적 박탈감이 없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둘러싼 의견들은 사실 너무 많아요. 뭐 올해 초부터 많았지만 지금도 여전히 많은 상황이기도 하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제 의견이겠죠. 일단 저는 계속 작년에 이제 12월 달 FOMC 의사록을 올 초에 확인하고 나서부터 제 의견은 똑같습니다. 일단 7월 달 첫 번째 인하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인하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일단 사실 올해 한두 달 전보다는 지금 7월 첫 번째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낮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7월 달에 하겠다라는 게 거의 뭐 한 8, 90%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보다 조금 한 6, 70%까지 내려왔는데 6월 달에 FOMC의 의사록에서 이제 다 플러시 발표가 됩니다. 점도표가 발표가 되는데 그 점도표를 좀 보고 제가 결정을 할 생각이에요. 근데 현재까지 봤을 때는 어쨌든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물론 이제 파월 의장은 금리 인상 없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못을 박아놓은 상황이지만 여전히 연준의 일부 위원들은 이제 언제든지 우리가 금리 인상도 할 수 있다.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사실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시장이 이제 많이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인하인데 그 인하 시점이 언제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저는 일단 뭐 7월 첫 번째 인하, 12월 두 번째 인하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일 한 번을 하게 되면 12월 달 할 것 같고요. 두 번을 하게 되면 7월, 12월 할 것 같은데 그 7월 의견도 일단 6월 달 FOMC 의사록에 6월 FOMC에서 나오는 그 점도표를 좀 보고 결정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하긴 할 것 같아요. 하긴 할 것 같은데 중간에 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PD 말씀하신 대로 인플레이션이 좀 쉽게 안 잡히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이죠. 내일 촬영 당일 내일날 아마 이제 CPI가 4월 CPI가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주거비, 뭐 쉘터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잘 안 잡힐 것 같다 얘기했는데 얼마 전에 파월 의장이 주거비는 결국 잡힐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아마도 파월 의장이 그 멘트를 할 때는 이번 4월 CPI에 대한 대략적인 어떤 데이터를 좀 받고 얘기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에 뭐 쉘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높게 나와서 CPI가 예상보다 좀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CPI는 한 번 더 체크할 필요가 있고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내일 발표된 CPI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저는 올해 첫 번째 인하는 7월 그리고 두 번째 인하는 12월 두 번 한다고 하면은 만약 한 번 한다고 하면 12월인데 일단 6월 달에 FOMC에서 나오는 점도표를 보고 나서 6월 달에 이제 그대로 의견을 이어갈지 아니면 이거 갖다 9월로 미룰지 아니면 그냥 12월 한 번으로 할지 이렇게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파월 의장 비슷한 얘기 듣고 나서 되게 흥분했잖아요. 우리는 정치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못한 기구도 있지만 우리는 정치적으로 독립이 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파월 의장이 살짝 화를 냈는데 일단은 뭐 그런 의심을 받을 수 있죠. 충분히.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부양책이고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조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자신감이 되겠죠. 지금 이제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거는 이제 인플레이션 잡았다라는 걸 이제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이제 공화당이 싫어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화당은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제 민주당은 그래도 좀 어떻게든 한번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바이든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시점이 타이밍이 안 잡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되게 재밌는 거는 예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할 때 예전에 그 힐러리랑 경선할 때인가 이제 그때 당시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이제 힐러리는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고 트럼프는 인하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저는 트럼프가 시장주의자인데 왜 저럴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되게 웃긴 건 본인이 나중에 대통령 되자마자 금리 인하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뭐 살짝 이제 그런 어떤 쇼맨십이 있는 분이니까 아무래도 이번도에도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어쨌든 그 좋은 효과는 이제 지금 민주당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승부는 모르니까 놔뒀다가 이제 나중에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12월 달에는 무조건 할 거라 보는 게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무조건 할 겁니다. 누가 돼도 어쨌든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거기 때문에 12월에는 그래서 이제 한 번 이상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정치적으로 해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7월 달을 말씀드린 이유가 정치적으로 그나마 해석이 제일 안 되는 게 7월이 마지노선이거든요. 왜냐하면 9월 그 다음이 9월인데 9월도 날짜를 보니까 9월 중순 넘어서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대선이 11월 초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9월 달에 금리 인하한다고 했을 때 보통 금리 인하 효과가 시장에 들어갈 때 한 2, 3개월 걸려요. 그러면 9월 달 인하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과연 11월 대선에 영향을 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7월 달에 해놓으면은 그게 한 2, 3개월 지나서 11월 대선 할 때쯤 되면 이제 분위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이제 바이든 민주당은 막 어필할 수 있죠. 근데 이제 9월로 넘어가면 사실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상황 자체를 시장도 시장이지만 이제 정치적으로 좀 해석을 하게 되면은 9월 달 가능성 그래서 낮다. 그리고 11월 달도 이제 대선 끝나고 나서 이틀인가 있다 FOMC예요. 며칠 차이 안 나요. 두 개가 먼저가 뒤에가 하여튼 한 2, 3일밖에 차이가 안 나가지고 11월은 안 될 것 같고 12월은 누가 돼도 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9월 달 가능성보다 7월 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치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상황은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 정치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솔직히 무리수는 두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잡히지도 않았는데 만약 여기서 금리를 인하를 해버리게 되면은 이게 역효과가 오거든요. 진짜 이건 역효과가 오기 때문에 지금 좀 고민은 많이 될 거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권 바이백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채권 가지고 또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연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시장을 컨트롤할 때 이제 금리를 컨트롤하거나 이제 채권 시장에서 컨트롤하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진행을 하죠. 이제 금리 컨트롤하게 되면 이제 주식 시장까지 컨트롤이 되니까 그 채권 시장을 건드리겠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채권 시장 자체에서 요즘에 좀 봤을 때 컨셉을 잘 모르겠어요. 이 금리 자체도 완전히 지금 뭐 시장이랑 달리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어가지고 사실 컨셉을 잘 못 잡겠습니다. 그래서 저 솔직히 채권에 대해서 요즘에 의견을 드리기가 조금 무섭긴 해요. 그래서 일단 채권 시장은 저도 좀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요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오늘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외국인 자금이 지금 아무래도 이머징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게 맞긴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종종 자주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머징 마켓 쪽에 이제 투자 매력도가 올라간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작년까지는 미국이지만 이제 오히려 밸런스를 나중에 제가 방송 후미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투자 밸런스를 맞출 때 너무 우리나라 집중, 미국 집중보다는 비중을 맞춰가지고 이제 투자하는 게 좀 좋다라는 말씀을 좀 어차피 드리긴 할 건데 지금 최근에 보면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못 올랐죠. 중국도 계속 안 좋은 시기를 겪다가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 사실 이 동아시아 쪽에 아시아 쪽 보면은 일본만 좋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본만. 근데 일본은 사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해왔었던 그 밸류 프로그램의 효과를 얻으면서 이제 올라온 것이고 워낙 또 이제 금리가 낮으니까 여러 가지 효과 때문에 올라온 건데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이머징 쪽으로는 이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이게 MSCI 리밸런싱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그게 좀 편입 편출이 되면서 좀 예전과는 좀 달라진 분위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확실히 포트를 가진다 하더라도 이제 동아시아 쪽 이제 이머징 쪽에 관심을 좀 가져야겠구나라는 좀 생각이 좀 많이 들긴 듭니다.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삼성전자가 지난번에 3월 20일인가부터 주가가 확 튀었어요. 위로 확 튀어 올라가는데 사실 저는 그 튄 날에 이제 다른 경제 TV 출연해가지고 이거 오버슈팅이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날 올라갔었던 게 삼성의 주주총회 날이었는데 젠스당 CEO가 삼성 HBM에다 이제 어프로브드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제 삼성도 드디어 AI 관련주로 엮이나 하면서 그때 주가가 튄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기업이고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정말 제가 어떤 표현을 썼냐면 잡주처럼 너무 튄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건 다시 내려올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 올라갈 때 좀 비중을 좀 낮춰라 이런 말씀 드렸는데 물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올라갈 때 투자해도 상관없어요. 솔직히 지금 가격도 어차피 좀 낮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봤을 때 그걸 끌어올린 거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 매수해서 끌어올리고 외국인과 개인은 근데 올라가면서 계속 매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이 끌어올렸는데 내려올 때 보니까 금융투자가 11거래인가? 연속으로 매도를 해버리더라고요. 기관이 내린 거죠. 기관이. 올린 거는 외국인이고 떨구는 거는 그 기관.
그러니까 기관이 요즘에 보면 사실 저도 예전부터 이제 기관 수급이 너무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기관 자체도 장기 성향 자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조금만 올라가면 그냥 차익 실현, 조금만 올라가면 차익 실현 이런 흐름이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 그래서 기관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지수는 최근에 수급적으로 좀 많이 안 좋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금투세도 너무 이게 정치적으로 또 해석을 해버리는 문제잖아요. 근데 이게 어쨌든 국민들이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거의 유일하죠? 유일하게 거의 딱 두 개밖에 없는. 근데 부동산 잘 아시겠지만 지금 금리도 높은 상황이고 비싸잖아요. 이제 부동산 또 올라가더라도 내가 그걸 매도를 해야 되는데 또 사준 사람 있어야지 그게 또 실현이 되는 건데 좀 어렵죠. 그래도 또 살아야 되는 문제니까.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분들 회사 다니는 분들은 다들 주식 투자를 다 하십니다.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벌고 싶어서. 그러면 결국은 이제 국민의 경제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자산 증식이 굉장히 좋은 어떤 이제 영향을 주는 그런 수단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치면은 진짜 국민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사실 모든 정책들이 책정이 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특히 경제 관련된 이런 이슈들을 자꾸 정치적으로 정치 논리로 이제 막 양쪽 당에서 그거를 자꾸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 중간에 껴있는 국민들이 뭐가 되는지 사실 좀 궁금합니다. 이 사람들이 국민들을 보고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진짜 선거용으로 얘기하는 건가? 사실 이런 생각이 좀 되게 많이 들었었고 금투세나 뭐 대주주양도세도 전 똑같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자꾸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프레임을.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대주주 양도세 아니면 뭐 금투세 이거는 뭐 진짜 돈 많은 사람들 얘기다라고 이제 얘기해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 많이 내야지. 많이 내죠. 당연히 많이 내야 돼요. 그건 맞아요. 수익이 있는 곳에는 세금을 내야 되죠. 저 똑같은 의미로 금투세 돈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도 세금 내야 되지만 돈이 적게 왔다 갔다 하더라도 최근에 이런 그 중고 플랫폼에서도 세금 매긴다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세금에 대해서는 수익이 있는 곳에는 적은 금액이든 많이 번 사람한테 큰 금액이든 매겨져야 하는 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납세의 의무는 모든 국민들에게는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 저는 이걸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을 많이 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지금 금투세 이거를 그대로 시행하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솔직히. 이거 진짜 다시 한번 저는 이제 이런 방안을 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많이 번 사람들한테 그래도 세금 좀 더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한 건 맞긴 맞지만 아직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거는 그냥 무슨 총선 끝나자마자 무조건 갖다 때려갖고 그냥 해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건 좀 얘기를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다양한 공매도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국민들이 이렇게 몇 번씩 모여가지고 한두 번 모여서 될 문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몇 번씩 모여가지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의견도 들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뭐 불법 공매도 잡고 있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합의의 과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시행한다는 겁니다. 너 할 거니까 준비해 이런 식이에요. 과연 거기서 세금이 얼마나 걸릴지 일단 그거에 대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저는 그리고 뭐 거래세도 있는 부분이고 대주주 양도세도 있는 부분이고 금투세도 있는 부분이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세금을 이제 주식 한번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두세 번 이제 비슷하게 내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발생하면 안 돼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건 적게 버는 사람이건 중복적으로 이제 이런 세금을 내게 되면 이거는 사실 부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을 하지 말자가 아니에요. 보완을 좀 할 필요가 있고 국민들의 좀 얘기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되게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누구의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그냥 우리 지금까지 있어왔던 현상을 대주주 양도세 연말에 있었잖아요. 대주주라고 하면은 뭐 아무래도 좀 많은 금액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겠죠. 근데 그 대주주에 대한 그 조건 자체를 굉장히 내렸습니다. 정말 나중에 말도 안 되겠었죠. 가족들 전부 다 합산해가지고 뭐 몇 억, 뭐 5억이었나?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주식할 때 내가 몇 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면은 이제 대주주 양도세 우리 가족이 되지 않으려면은 다 모여 다 까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막 고쳐가지고 이제 진행을 한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진짜 대주주 양도세를 뭐 해가지고 했을 때 연말에 어땠나 봐요. 대주주 양도세 요건을 완화할 때마다 연말에 지수가 되게 안 좋았어요. 항상 쫙 뽑다가도 연말에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 딱 꺾이는 어떤 그런 흐름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꺾이면 이거는 그 누구한테도 좋은 일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저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대주주 양도세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건 안 했으면 좋겠고 금투세도 이거는 국민적으로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들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공매도도 불법 공매도 다 때려 잡아야 되고 전산화 해야 되고 이건 해야 됩니다. 이 정도는 진짜 다 사실 좀 해야 돼요. 이거 제대로 좀 만들어지고 합의가 좀 국민적 합의가 좀 이루어지고 나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밀어붙이겠다 몰아붙이겠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진짜 국민들을 위한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금투세 지금 이대로 하는 거는 반대다. 국민적 합의가 국민의 얘기를 좀 들어보시고 천천히 시행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요. 이 얘기 또 해야 되겠구나.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잖아요. 밸류업 프로그램이 지금 총선용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 하다가 총선 끝나고 나서 그래도 좀 모여가지고 또 얘기를 듣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밸류업 프로그램 계속 밀어붙여야 돼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최근에 많이 들어왔던 게 우리나라가 밸류 프로그램 하겠다라고 하면서 또 많이 들어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밸류 프로그램을 많이 시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진짜 저 PBR 기업들 중에 실적 괜찮은 기업들이나 아니면은 지주사 관련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한번 뜰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밸류 프로그램을 진짜 이것도 앞에 이제 금투세 이런 거랑 똑같이 이제 국민들의 어떤 자산 증식을 위해서 진짜 노력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밸류 프로그램도 제대로 한번 드라이버를 걸고 쭉 밀어붙여. 정권이 바뀌든지 뭐가 바뀌든지 총선이 어째 되든지 여당이 이기든지 이거랑 상관없어요. 그냥 쭉 밀어붙여서 이제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더 좋게 환경을 더 좋게 만드는 이런 정책들은 밀어붙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금투세가 그대로 시행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디테일한 거 반도체 이런 거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금투세와 관련된 업종들은 이제 저 PBR 실적주 그리고 가치주들이나 아니면 이제 지주사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위주로 한번 투자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저 PBR 기업이나 아니면은 이제 지주사 관련 기업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지금 정치적으로 이제 딴 얘기 안 하고 그냥 밸류 프로그램을 계속 밀어붙여 준다라는 그런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당연히 반도체 섹터 좋게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도 계속 투자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예전에 2차 전지가 한창 핫할 때 2차 전지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을 말씀을 드리기 정말 어려울 때도 저는 반도체를 너무 2차 전지만 몰빵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2차 전지도 투자하시지만 지금 좀 처져 있는 반도체도 하십시오라고 그때 당시에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반도체가 빵 떴어요. 근데 지금 오히려 상황이 반대가 됐죠. 2차 전지를 얘기하면 지금 오히려 혼이 나고 반도체 얘기하면은 이제 또 이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반도체는 계속 해도 된다 생각합니다. 덜 올라왔다라고 생각되고 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좋다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앞에 컨셉이랑 딱 반대 컨셉 지금 쳐져 있는 2차 전지 2차 전지는 제가 계속 그런 강조를 좀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관심 가져주셔야 된다 보고 있고 조선주도 최근에 좀 되게 핫한 그런 느낌으로 좀 많이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조선 쪽은 제가 개인적인 바람은 물론 이제 이게 또 투자하는 입장이냐 아니면 또 여러 개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일하시는 분들 좀 잘 좀 챙겨드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좀 많이 해요. 물론 일하는 분들한테 비용을 많이 내게 되면 회사에서 이제 순수익이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긴 있는데 해외에서 이제 그런 수주를 따올 때도 너무 미친 이제 수주하는 것보다는 적절히 받을 건 받고 이제 해오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중국이랑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는 알고 인정은 하긴 하지만 그런 부분은 좀 이제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업황 자체가 이제 괜찮은 분위기가 갈 거기 때문에 그쪽도 좀 괜찮게 보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디스플레이 관련 디스플레이도 제가 좀 계속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러니까 AI 관련주로 이제 핫했지만 AI에 들어가는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품들을 결국은 이제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잖아요. VR이든 XR이든 반도체도 컴퓨터에 들어가가지고 화면을 켜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디스플레이로 다 집중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디스플레이 관련 업종도 좀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고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그 의견들은 그냥 그대로 쭉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오도 제가 좀 말씀드렸죠. 최근에 물론 그 코로나 백신 관련해 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관련 이쪽부터 문제가 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긴 있는데 그거는 독감 관련 이슈예요. 근데 이게 또 얼마나 또 확 또 올라올지 부각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만일 심해져 가지고 코로나 예전에 그 백신 관련주들이 좀 뭔가 조정이 오는 그런 시점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봤을 때는 바이오 관련 기업들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셀트리온 쪽으로도 수급 괜찮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결국은 또 AI예요.
AI 반도체. 원래는 우리나라는 디램 가격, 낸드, 디램 이런 거였는데 사실 요새 낸드 얘기 별로 안 합니다. 그리고 디램 얘기도 옛날만큼은 안 해요. 그러니까 HBM 반도체에 거의 꽂혀 있는 그런 분위기고 HBM 관련주 뭐 이렇게 움직이면 뭐가 어떻다 이런 식으로 좀 나오는 상황이어서 결국은 이 AI라는 이 핵심 테마 하나가 좀 앞으로의 반도체 시장의 분위기를 좀 많이 좌지우지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인데 일단 지금 뭐 관련주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관련 이런 기업들 나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주가가 한번 삼성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올라갔다 좀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했고 하고 내려온 상황에서 다시 반등을 하니 아니 그런 상황이긴 한데 지금 반도체는 오히려 못 사신 분들은 지금도 투자하셔도 괜찮다라 봅니다. 그러니까 포트에 꼭 담아야 되는 업종 중에 하나가 반도체 꼭 있거든요. 꼭 담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뭐 지난번 삼성전자 확 주가 올라갈 때 못 따라가신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눌림이 있을 때 사실 2차전지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마찬가지지만 주가는 따라갈 때는 진짜 따라갈 때 매수하는 거는 그냥 단기 투자할 때나 그런 거지 중장기 투자할 때는 오히려 눌렀을 때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맞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도 반도체 좀 눌렸다 싶을 때 뭐 비중을 늘려가시는 전략이 좋다. 반도체는 더 높은 곳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번 디램 같은 경우는 이제 턴어라운드 했습니다. 삼성이 감산 얘기하고 이제 뭐 얼마나 나고 있지 모르겠지만 디램 가격은 이제 안정을 좀 찾고 있어요. 그래서 디램이 이번에 좀 성적이 괜찮았죠. 그래서 일단 원래 잘하던 게 성적이 좀 괜찮아지고 있고 요즘에 보면 낸드 플래시 그리고 파운드리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원래는 진짜 파운드리 망하면 삼성 망할 것처럼 엄청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불과 작년만 하더라도. 근데 최근에는 파운드리 얘기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TSMC랑 뭐 경쟁 구도고 너랑 뭐 네가 죽냐 내가 죽냐 거의 이런 분위기로 좀 많이 언론들이 몰아갔는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도 쏙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 요런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이제 삼성전자를 베이스로 말씀드리면 원래 잘하던 디램이 살아났고 실적이 살아났고 HBM도 지금 뭐 되게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뭐 많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아요. 삼성도 이번에 보니까 HBM 그 관련 쪽에다 거의 뭐 회사 사활을 걸었다 이런 얘기하면서 직원을 400명인가 500명을 그쪽에다 엘리트 직원을 그쪽에다 이제 에이스들을 이제 배치를 했더라고요. 그만큼 좀 되게 신중하게 좀 당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HBM이 확실히 미래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 미국이나 해외 같은 데서 CEO가 직접 와가지고 이제 이 승인한다라는 단어죠. 어프로브라는 단어를 사실 삼성의 HBM에 썼잖아요. 그게 그냥 기분 좋아서 와서 한 건 아니에요. 그 어떤 기업도 CEO가 그러지 않아요.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제가 봤을 때는 테스트하고 있다고 하겠지만 이미 테스트를 충분히 한 상태에서 그렇게 쓴 겁니다. 만일 진짜 젠슨왕이 그냥 정말 테스트 정말 하다 중간에 그냥 대충 와가지고 아유 삼성 거 그냥 믿어야지 이렇게 하고 어프로브를 썼으면은 그게 엔비디아의 이미지에도 굉장히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어프로브드라는 단어를 썼을 때도 분명히 그 전에 충분히 저는 검증이 완료됐을 거라 봐요. 거기서 추가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었지.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런 이슈들이 왜 굳이 나왔지? 뭐 근데 우리가 옛날에 2차전지 투자할 때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2차전지는 이런 얘기만 딱 나오면은 공매도 세력들이랑 결탁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비슷한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뭐 더 누가 담고 싶은가 보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루머들을 생산할 필요가 있을까? 이미 젠슨 왕이 삼성의 HBM에다 어프로브라는 단어 썼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가지고 좀 되게 불필요한 걱정인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근데 반도체는 그런 게 없네요. 2000년대 때는 이런 얘기만 나오면은 공매도 세력이 또 정말 쇼를 한다 이렇게 할 텐데 반도체는 그런 사람이 없네요. 되게 특이하게. 세상에 보조금이 공짜는 없어요. 보조금을 주긴 주지만 이게 삼성이 이제 들어간 비용 대비해서 퍼센티지가 되게 높아요. 이 9조 원이라는 돈 자체가 퍼센티지가 높아가지고 절대적인 금액은 딴 데보다 낮을 수 있죠. 뭐 다른 기업보다 미국 기업보다 낮을 수 있지만 이제 퍼센티지로 봤을 때 괜찮은 보조금을 받았어요. 근데 사실 이때 삼성이 잘한 게 이거를 받고 더 투자를 발표를 했거든요. 되게 잘했다 봐요. 왜냐면 지금 미국의 내부적인 어떤 상황을 봤을 때는 이제 정치적인 상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더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보여주는 이런 액션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는 좀 좋게 보고 있고 보조금을 사실 받는다 하더라도 이거를 진짜 실제 사용하고 하는 거에는 제약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기준이 있고 항상 조건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막말로
미국이 보조금을 줄게 구조를 그냥 삼성 계좌에 쏴주는 게 아니에요. 돈이 쏴주는 게 아니고 뭐 삼성이 뭐 할 때 이렇게 각각 세월을 다 나눠서 이제 지급을 하는 부분이고 사실 이 구조도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금이잖아요. 혈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불출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은 원래부터 있었던 과정이기 때문에 와 9조 원이라는 돈을 뭐 그렇게 쿨하게 주지 않는 것 같아 이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우리 일반 사람으로 치면은 은행 갔을 때 뭐 대출 한도라고 보면 좀 맞을까요? 물론 나중에 이 구조를 우리가 돌려주는 돈 돌려주죠 사실은. 이게 대출은 우리가 갚는 거지만 우리는 더 투자를 해주잖아요 미국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일종의 대출 비슷한 느낌인 것 같은데 구조를 한도를 우리가 받은 거죠. 구조란 한도를.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이래저래 하면서 이제 하면 이제 불출이 나가고 그거에 대한 어떤 증거도 남기고 이런 방식이어가지고 뭐 당연히 그 돈이 쉽게 사용이 되는 돈은 아니에요. 원래 보조금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그런 것들은 너무 과한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지금 이게 보조금이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씩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좀 기다려 보시면 나오지 않았나요? 뭐 제가 오늘 확인해보지 최신판을 확인해보지 못했는데 이제 전반적인 기업들 뭐 보면은 삼성 먼저 발표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이크론 나왔나요? 인텔 나왔나요? 그러니까 하나씩 발표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좀 기다려 보시면은 나머지 기업들에 대해서도 좀 뭔가 가시적인 어떤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항상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냐, 아니면은 기업의 입장으로 생각해야 되냐, 좀 여러 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HBM이라는 새로운 어떤 유형의 반도체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되게 재밌는 거는 추후에는 HBM이 이제 D램을 위로 쌓아서 만든 거잖아요. 이게 하나의 기술이죠. 기존의 D램을 이용해서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높은 성능에 쌓지 않는 반도체를 또 삼성은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HBM의 모든 역량을 다 때려 부어가지고 할 필요가 굳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거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지만 또 뭔가 이름이 만들어서 다른 더 고사양의 반도체를 계속 개발하려고 노력하는 게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장 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때 막 HBM이 미래야 뭐 이거 가지고 앞으로 우리는 뭐 막 70년 80년 먹고 살 수 있어 공장 증설해 이러지 않아요. 왜냐면 공장 증설도 다 비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 보고 있어가지고 뭐 그런 액션들로 얘기가 나왔을 때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고 봐요. 삼성이 딱 HBM이 몇 년 동안 HBM을 많이 쓸 것 같아. 근데 HBM도 보면 뭐 3E 계속 발전되고 있잖아요. 나중에 또 새로운 이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반도체가 나오게 되면은 HBM을 안 쓰겠죠. 이제 그런 시대가 올 거라 보고 있어서 오히려 그런 내용들 나왔을 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립니다. 글쎄요. 더 높은 사양의 반도체가 나왔을 때 그 높은 사양의 반도체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나오게 되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근데 최근에 보면은 ASML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ASML 그 CEO랑 같이 자이즈를 이번에 이재용 회장이 갔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HBM 그 EUV 노광 장비를 이제 그쪽 ASML에서 안 받고 자이스 거를 뭐 일부 또 받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일단 시장이 돌아가는 건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장비 자체도 우리가 만들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기업들도 좀 많아요. 근데 그게 장비가 단시간 내에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런 이런저런 내용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딱히 굳이 지금은 너무 마음 쓸 필요 없을 것 같다. 이제 시작이잖아요. AI는 이제 시작이잖아요. 이게 HBM이 왜 떴나 생각해 보면 AI라는 것 때문에 떴어요. 그러니까 저는 AI라는 그 용어 자체, 이 키포인트 자체가 이제 어떻게 앞으로 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거라 보는데 이 AI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도 막 터미네이터나 이런 인공지능 이런 걸 예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보고 왔었고 그게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앞으로 더 성장했으면 더 성장해서 죽을 테마라고 절대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관련주들은 더 움직일 수 있을 것이고 엔비디아 오늘 새벽에 좀 올라왔더라고요. 900불인가? 이제 다시 커버링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전반적인 어떤 내용들로 생각해 봤을 때는 이제 AI라는 테마가 죽지 않는 이상 이쪽이 더 높은 사양의 반도체는 절대 죽지 않을 거라 보고 있어가지고 지금은 한번 후 올라오고 나서 또 좀 적정 수준에 좀 거품 빼고 좀 쉬어가는 과정이라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적정 조정 그리고 쉬어가는 과정이라고 표현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지금 1억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저는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같이 하셔야 돼요. 같이 하시는 게 맞다 봅니다. 저는 같이 하는 게 맞다 보고 있고 밸런스는 오히려 저는 우리나라 쪽에 좀 더 주는 거. 못해도 5대5. 안 되면 4대6. 우리나라 쪽에 좀 비중을 좀 둬서 이제 보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미국은 어떤 투자를 하실 때 배당까지 같이 생각하셔도 괜찮긴 한데 업종은 사실 저는 거의 비슷하다 봐요. 그러니까 업종을 말씀드리면 뭐 4대 6 아니면 5대 5 미국과 우리나라 이렇게 나눠서 하시되 그리고 우리나라 뭐 업종을 말씀드리면 반도체 무조건 있어야 돼요. 이거는 미국 주식이든지 우리나라 주식이든지 반도체 주식은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양쪽 다 2차 전지나 전기차 관련 기업들을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봐요. 미국은 오히려 테슬라 사는 게 괜찮아요, 저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기업들 중에 한두 개 정도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그건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 바이오, 조선 이쪽 라인들 좀 많이 쳐졌던 기업들 그리고 아까 제가 밸류 관련해 가지고 좀 저평가된 기업들 중에 이런 지주사 관련 기업들 그쪽으로 매수하고 계셔도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 종목 몰빵 시대는 아니에요.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는 한 종목 몰빵하면은 정말 상대적 박탈감이 심할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유롭게 넓게 퍼뜨려 가지고 포트도 이제 업종도 몇 개 나눠 놓으시고 이렇게 하는 게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것도 투자 스타일에 따라 다른데 한 종목 몰빵해가지고 수익 내야지. 아유, 짜깍짜깍 뭐 6개, 5개, 6개 종목 나눠가지고 언제 수익 내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시간 지나고 보면은 이 케이스가 더 잘 풀린 케이스가 많기도 해요. 근데 결국은 이제 각자의 어떤 투자 스타일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회사 다니면서 나는 막 적금 대신에 뭐 주식할래 할 수 있는 분들은 저도 뭐 하시는 투자 전략. 그리고 난 회사 안 다녀. 나는 개인 투자해. 난 뭐 스캘퍼야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셔야죠. 하루에 뭐 100번이든 20번이 거래하셔야죠. 제가 지금 우리나라 주식 20년 조금 넘었고 미국 주식도 10년 년 정도 한 15, 16년 정도 됐나 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보면 매해마다 이슈가 없었던 해는 단 한 해도 없었어요. 중동에서 전쟁이 있잖아요. 매년 싸웁니다. 걔네들은 매년마다 싸우는 애들이고 매년마다 시장에는 걱정거리가 있었던 이제 시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단기적인 조정이 끝나고 나면 결국은 올라왔어요. 지금도 되게 높은 데로 올라왔잖아요. 그 시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올해 같은 경우는 예전에 막 시장이 부양책을 쓰고 돈을 부을 때처럼 막 파파팍 지수 올라가는 시장이 되진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1% 올라갔다 내일 1% 빠질 거고 지수 기준으로 오늘 1% 올라갔다 내일 1% 빠질 거고 모레 2% 올라갔다 그 다음에 2% 빠지고 이런 식으로 변동성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있을 겁니다. 대신에 이게 모이고 쌓여가지고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막 한 1, 2주 봤을 때는 진짜 시장 완전 횡보네라고 하겠지만 한 6, 7개월 보고 올 연말 봤을 때는 지금부터 확실히 높은 자리까지 올라왔구나. 이렇게 변동성이 있는 가운데 이렇게 올라갈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상대적 박탈감 이거로부터 이제 이겨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포트폴리오를 여러 개 업종을 나눠놔라 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어쨌든 좀 잘 버틴 자가 승리하는 그런 시장이 올해부터는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